네, 안녕하세요. 저 정찰학과 심화 PPT 발표를 맡게 된 최하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정찰학과의 탄생과 PPE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대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찰학과의 특색인 PPE 교육 과정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PPE 교육 과정에 대해 알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정치학과의 이념과 비전 그리고 PP의 교육 과정의 목표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치학과 학장이 느끼는 이게 이상적인 목표일 뿐 학생이 느끼는 정치학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정치학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학과의 실질적인 설립 목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그 PP의 교육 과정의 정치학과 법학 그리고 행정학 순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PPE의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행정고시, 다수의 행정고시에서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한 것, 그리고 로스쿨 진학 학생을 많이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즉, PPE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행정고시와 PPE 교육과정 상의 연관성을 보면 일반 행정직의 경우 필수 과목 4과목 모두가 행정, 경제, 정치 모두가 PPE 교육 과정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선택 과목에서 또한 행정학과, 정치학, 그리고 언어 논리 영역이라는 철학과 관련되는 PPE 교육 과정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PE의 교육과정에서 정치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면, 정치학의 종류는 크게 정치사상과 비교정치, 국제정치가 있는데요. 정치사상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정치사상가들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낸 것이고,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 세계가 글로벌화되니까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가 많아져서 이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비교정치는 정치학적 대상을 국가 간, 세계 간의 비교와 역사적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정치 비교 방법 중 하나인 최대 유사체계 분석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체계 유사체계 분석 디자인은 이렇게 체계가와 체계자가 민주주의 체제랑 권위주의 체제라는 다른 체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 체계가 왜 달라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점을 파악해서 이 다른 점이 이 민주주의 체계와 권위주의 체계를 결정짓는 요소구나 라고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연예인 오지연, 이승윤, 정우성, 그리고 송재림의 경우 모두 TV에 자주 나오고 인지도가 문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은 이쪽은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이쪽은 여성 팬들이 되게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하면 이렇게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무엇일까? 훈훈한 외모, 이게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그 상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치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치적인 대상에 대해서 해보면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 한국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대만에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려집니다. 한국과 대만은 둘 다 공통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했고 공통적인 정치 문화와 국제 관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상이성으로 인해 대기업이 하나로 무너지면 하나의 붕괴로 인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반면에 대만에서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기업들이 경제를 받쳐주는 이런 효과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 디자인은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디자인인데요. 아까 최대 유사 체계 분석 디자인의 경우에 최대한 많은 유사성을 뽑아내는 거였는데, 이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디자인의 경우에는 체계 간에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계기, 유재석, 그리고 전무성, 홍종현의 경우에 뭐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펄셋도 다른 반면에 모두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상위성에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결과를 낳은 것은 자신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리, 유재석, 정우성, 홍종현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분입니다. 좀 더 정치적 대상의 분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당이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지지하는 후보층이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른데 왜 새누리당을 지지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쪽인데 지역이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구나. 반면에 아무튼 그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진보 정당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공통점이 그 정당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 외 한 가지 예를 들어주자면 나이가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젊은 층은 변화를 원하고 개혁적인 생각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유아인 변화의 불씨 꺼지지를 않기. 또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진은 박정희 책으로 배운 젊은이들 왜 공부 못하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진보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법화군요. 법화군은 말 그대로 법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법의 종류는 두 번째로는 제2의 법인 공법과 제2의 법인 합법이 있습니다. 제2의 법인 공법은 국가 간의 법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부랑 그 밑에 있는 지방단체와의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개인의 형벌에 처하는 국가와 관련된 법이고 제2의 법은 사법인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법은 최근에 등장한 사회법인데요. 개인 간의 문제를 맡겨보니까 환경오염이나 그리고 노동자 간의 각과 을의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사회가 개입해야겠다 해서 생겨난 게 제3의 법인 사회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제2의 법인 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은 크게 상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상법은 장사와 관련된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상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해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 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중에서도 여러분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어떤 계약이나 단독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거나 거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좀 비싼 것들 그런 거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과 정치에 나오는 제한 능력자 제도에 미성년자가 속하는데요. 이 중에서 미성년자 상위 개념인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제한 능력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 19세가 안 되면은 휴대폰 사러 가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차이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좀 심한 건데 이 사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 있는 상태인 사람 말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 사람 말하는 거고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은 가끔 나갔다가 가끔 또 제정신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가끔 정신인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끔 제정신일 때가 있으니까 가장 행위 능력의 범위가 높은데요.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법률적으로 토지 계약을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일 크겠죠. 두 번째로 미성년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휴대폰 계약이나 좀 액수가 높아진다 싶으면은 그렇게 일상적인 범위가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는데 음료수를 사 먹고 과자를 사 먹고 그런 일상적인 범위라고 했었는데 휴대폰을 사거나 그렇게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긴 하지만 좀 규제가 적당히 필요한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정형 후견인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부모님이 대신을 해요. 이렇게 그 행위 능력의 제한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 가장 적은 피성년 후견부터 알아보자면 피성년 후견인은 문방구에 가서 사탕을 사거나 슈퍼에 가서 세제를 사는 것을 못한다면 미성년자는 용돈을 받아서 문방구도 가고 슈퍼도 가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아진 행위 능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문방구도 당연히 가고 슈퍼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좀 더 영화를 보고 그리고 휴대폰도 만약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게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 방법은 행정학인데요. 행정학은 공공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연구는 인간관계론인데요. 인간관계론은 과거에는 단순히 작업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하는 이런 상황이 많은 생산량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산출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인간관계론인데 인간관계론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심리적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비공식 친목 모임의 또한 소속감 확대라는 내용을 띠는 이론입니다. 즉 환경이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싶은 회사 이런 회사가 많은 산출량을 발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대학도 그러한 인간관계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이 우리가 입학해도 최고급 교육을 받기 위한 곳이고 입학하기 전에도 이 대학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야지 그렇게 처음에는 만족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학업만이 그게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많은 동아리 창설에 지원을 해주거나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토론도 하고 풍마도 하고 그리고 연수도 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러한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높아지길 바라면서 동아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맨 처음에는 동아리 안 되니까 와서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할 것 같으니까 즐거울 것 같았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동아리 생활하면서 MT로 가고 약간 발달에 따라 음료도 마시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가면서 점점 더 표정이 밝아진다는 이게 밝아지는 것 같죠? 이게 비공식적인 친목 모임을 통해서 공부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학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동아리 생활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살펴본 인간관계론은 기업 같은 경우에 생산 환경이나 그리고 월급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 생산 창출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네. 근데 결국 보자면은 이 PPL의 목적은 공익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쉐아링이었습니다.